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의료 시술의 진실, 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신재원, 이진환 두 의사분께서 이렇게 귀한 책을 쓰셨네요. 임플란트, 덜처리, 뿌띠, 탈모, 목디스크, 코골이, 줄기세포, 성인, ADHD의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와 교정치료의 진실에 대해서 왜 병원마다 충치 개수가 다를까? 충치의 세 가지 정의. 직장인 김모 씨는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조금 나고 해서 하루는 심히 거울에 비춰서 입속을 관찰했다. 어금니에 검은색 선도 보이고 충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A치과를 찾았다. A치과에서는 세 곳에 충치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가까운 B치과에 갔더니 충치가 한 개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르고 치료해야 할 치아 개수가 다른 것일까? 이에 답하기 전에 우선 충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흔히 충치라 하는 치아 우식증은 입속의 세균이 당분이나 전분을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산이 단단한 치질을 손상시키면서 생긴다. 치아의 가장 바깥 부위인 범랑질이 손상되고 신경과 통에 있는 상아질까지 손상되기 시작하면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이가 시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충치의 진행 정도는 보통 끝이 날카로운 탐침을 이용하여 직접 손상 정도를 확인한 후에 방사선 사진으로 보다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을 통해 파악한다. 충치는 치아 조직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범랑질에 국한된 초기 충치. 둘째로 상아질까지 손상된 충치. 셋째로 상아질 손상이 심해 치수까지 침범한 충치. 치수란 신경 및 혈관 조직까지 침범한 충치. 이거 심도에 따라서 이렇게 3등급이 되는가 봅니다. 충치 과잉 치료의 현실. 충치 개수는 충치의 정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성인은 초기 충치의 경우에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다.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치료보다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진행 여부를 점검받는 것이 좋다. 만약 초기 충치로 상한 치아를 땜질하듯이 고치려 든다면 과잉 진료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환자는 치과 의사에게 무엇보다 충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초기 충치인데도 금으로 때우는 인레이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 진료에 가깝다. 따라서 진료 후에 본인의 생각보다 더 많은 치아의 충치 치료를 권유받았다면 가까운 동네 치과나 다른 치과를 방문하여 한 번 더 진단을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또 치아 표면에 착색물질이 붙어 있는 경우도 충치로 오인하기 쉽다. 착색물질은 흡연이나 음식물 등이 원인으로 칫솔질이 잘 되지 않는 곳의 치아 표면에 꼭 달라붙는다. 착색물질은 스케일링만으로도 깨끗이 제거된다. 충치가 전염병. 충치는 전염병이다. 충치의 원인균인 스트랩토코쿠스 무탄스와 유산균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만 전염되며 신생아는 충치 원인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아기까지 어른의 입, 특히 충치가 있는 어른의 입이나 어른의 입과 접촉한 물건의 아기의 입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충치 예방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충치 원인균은 무수탄균은 치아의 표면에서만 증식하는데 생후 30개월 전후까지는 유치가 완성되지 않아 무탄수균이 증식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유로 유아기 동안 어른의 입을 통해서 무탄수균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의 다른 구강 세균이
자리를 잡으면 이미 균형이 잡힌 구강 내의 생태계에 무탄수균이 새로이 진입하기 어려워 유아기 이후의 일생 동안 충치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미 어른들의 입을 통해 원인균에 전염되었을 경우에는 양치질을 자주 하고 입속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일단 무탄수균이 구강 내에 자리 잡으면 박멸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응용하여 다른 구강 세균을 이용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균을 유해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익균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충치는 전염병이다. 충치균 어른 입에서 아이들 입속으로 전염된다. 입안 박테리아, 충치 박테리아 차단.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군요. 충치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를 쓴 그 책에서도 잘 내용이 되어 있듯이 우리가 사랑니를 뽑을 때에 사랑니를 뽑게 되면은 치아가 벌어지면서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신경치료를 해버리면 다시 치아가 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치과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불행한 치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참고를 하고 이렇게 또 미생물에 대한 요즘 홀로바이옴 또 마이크로바이옴 등이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시대에 좋은 균으로 이렇게 몰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충치 자가 진단법. 초콜릿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이가 시리고 아프다. 뜨겁고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시리거나 통증이 느껴진다. 입냄새가 심하다. 별 통증이 없던 이가 갑자기 많이 아프다. 음식을 씹을 때 욱신거리고 단단한 것을 씹기가 어렵다. 음식을 씹을 때 턱 주변이 아프고 소리가 난다. 자,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치과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겠지만 또 소금으로 양치하고 또 비타민C 같은 것을 씹으면서 또 해독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미생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한 4, 5년 동안 참 800만 원, 900만 원 견적이 나왔던 것을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자가치료하는데 4, 5년 그냥 잘 견디면서 좀 씹기는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습니다. 말 많은 임플란트 현명한 선택 기준 5가지.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모두 762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 919건에 육박하고 있다. 1월부터 7월까지만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작용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잘 살펴보면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잘 붙지 않거나 임플란트 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장착 후에 보철물이 떨어지는 경우 등이 뒤를 이었다. 임플란트는 어디까지나 치아를 대신하는 인공물이므로 자연 치아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현존하는 최상의 진료법은 임플란트이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시중에 많은 종류의 임플란트가 쏟아지고 있다. 가격 또한 적지 않은 데다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병원의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해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첫째로 가격은 초저가 임플란트에 혹하지 말 것이다. 명품 임플란트 30년 이상의 연구 결과가 있는 임플란트로 10년 생존율이 10년이 길다면 길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참 짧은 10년인데요. 80% 이상인 임플란트를 사용할 경우에
재료비만도 상당히 고가이다. 100만 원 이상이 든다. 물론 재료비 외에 시술비, 진단비, 사후 관리비나 실패 시 재치료 비용이 산정되어 스웨덴, 스위스, 독일, 미국 등 외국산 임플란트 그 중에서도 명품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는 400만 원 정도, 기업의에서는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치료를 받는다. 물론 외국산이라고 해서 모두 고가도 명품도 아니다. 시중에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은 몇몇 회사의 외국산 임플란트도 저가에 수입되고 있다. 5 내지 10년 전만 해도 임플란트에 확신을 갖는 의사들이 적었고, 특히 국산 임플란트에 대한 불신으로 의사들도 고가의 외국산 명품 임플란트를 선호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산 임플란트 보급이 늘고 있다. 국산 임플란트는 재료비가 외국산의 절반 이하인데다가 시술 과정 또한 간편해서 외국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150에서 200만 원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150에서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뭐 50만 원짜리 이런 것도 또 언론에 막 나오던데, 그러면 이 책이 초판이 되어진 것이 2012년 6판이 2012년 11월 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책이 나와 오게 되어졌다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까 이제 10년 후에 지금으로는 또 한 50만 원 뭐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긴 하는데, 그러나 잘 참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인터넷에서 100만 원 이하인 임플란트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치과 마케팅 차원에서 책정된 진료 수가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저가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훈련되지 않은 의사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술 시 실패 시 사후 치료가 불가하다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한 예로 초저가 임플란트를 광고해 환자를 유인한 후 불필요한 치료를 강요하여 결국에는 과잉 치료로 치료비 과다 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플란트 과잉 치료는 초저가를 지향하는 병원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병원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과대 광고나 유인물, 병원의 규모 등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과잉 진료가 의심된다면 다른 치과를 찾아가서 본인의 상태를 재확인해 이중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사 숙련도는 가격보다 중요한 임플란트 시술 능력. 임플란트 시술 시 치과 의사의 숙련도는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임플란트 시술 원리는 간단해 보여도 매우 정교하고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므로 의사가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간혹 임플란트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라고 주장하는 치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의 임플란트 전문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잇몸뼈가 심하게 상한 경우나 다른 전신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전체적으로 시술해야 하는 경우 등은 매우 어려운 환자에 속한다. 이때는 임플란트의 종류보다도 의사의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따라 성공률의 차이가 난다. 한번 임플란트를 실패하면 재시술이 어렵다. 임플란트를 시술한 치조골은 구멍이 나 있어서 처음과 다른 상태인데다가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잇몸뼈가 더 많이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시술이 가능한 의료진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가격 비교보다 중요하다.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시술비와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요. 한번 잘못해서 구멍을 뚫은 것에서 그것이 뭐 살아나는 뼈가 아닌 또 그것을 골조를 정말 드라이버 어떤 것을 통해서 드라이버의 못을 박았다가 또 다른 못을 거듭받게 되면 그 골 구멍들이 달라서 더 큰 것으로 또 하게 되어지기도 하겠고, 그것이 빠지는 상태에 따라서 또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 하면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치료계획.
의사가 직접 짜고 지속적으로 시술해야 임플란트는 시술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발치 등의 치료 계획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치료 계획을 치과 위생사나 사무장이 아닌 의사가 직접 수립하는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전에 충분한 설명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현재 자신의 치아 상태에 대한 설명 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료 의사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의사가 바뀌어도 진료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의사가 이어서 진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 중간에 의사가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 사후 관리 정도라면 의사가 바뀌어도 무관하다.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민원 사례를 보면은 초저가 임플란트 진료 중이나 진료 후에 치과나 치과 의사가 없어진 경우가 다수 보고되었다. 또한 사후 처리 거부 등으로 치과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한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치료가 가능한 치과인지 사후 정기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치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증기간에 대해 사전에 문의하고 병원별 보증기간을 비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후 정기 검진. 임플란트 수명을 좌우하는 필수 과정은 임플란트를 했다고 안심하면 금물이다. 내 치아가 된 이상 더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 임플란트를 받으면 충치는 생기지 않지만 치주 질환은 생긴다. 그래서 무엇보다 올바른 치주 관리가 고가의 임플란트를 오래 유지하는 길이다. 치아는 치주 인대라는 구조에 의해 턱뼈와 연결되어 있다. 치주 인대는 과도한 교합력이나 충격을 흡수하면서 버티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 치주 인대라는 조직이 없이 뼈와 직접 융합되어 있다. 따라서 과도한 교합력이나 충격이 왔을 때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깨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턱뼈와 연결되어 있는 치주인대이기 때문에 잘 시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임플란트는 치아가 자리 잡을 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치료 기간으로 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관리 방법에 따라서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다. 이닫기 등의 치아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하며 시술 후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병원을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참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자기 치아와 같이가 않네요. 임플란트 이외의 치료법은 내 치아 상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최선이다. 임플란트를 한두 개 정도 한 경우는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와 유사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임플란트 수가 4 내지 5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씹는 느낌이 아무래도 자연 치아보다 못하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대신한다는 휴먼 브리지, 투키 브리지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도 눈길이 가게 된다. 물론 간편하고 치료 기간이 짧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러한 치료는 인접 치아의 힘을 빌리는 방법이므로 치아가 많이 상실된 경우나 저장력이 센 경우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한편 틀니는 임플란트의 20에서 30%의 저장력밖에 발휘하지 못하지만 틀니는 치료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전신 건강에 안 좋은 환자들에게는 권장할 만하다. 틀니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네요. 건강이나 전신 건강에 부족한 사람은 틀니가 더 좋을 수 있다. 자연 치아를 되도록 살려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모든 치과 의사가 동의한다. 그러나 어떤 상태, 어떤 시기에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지, 임플란트를 대신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니 환자와 의사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치과 전문의가 밝히는 임플란트 교정 치료의 진실은 이렇게 종로 GN미 치과 원장 이정욱
임플란트 맹신의 부작용. 일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만능인 양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 잇몸 치료나 신경 치료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인데도 임플란트를 하라고 유도한다. 일부 치과에서는 100만 원 이하인 초저가 임플란트를 광고하여 환자를 끌인 후에 3개만 해도 될 임플란트를 5개, 6개씩 하게 해 치료비 과다 지출을 유도한다. 특히 치과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 등이 환자를 상대하는 경우에 이런 과잉 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환자가 임플란트를 많이 해야 자기의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임플란트를 비싸게 만드는 주 원인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과잉 진료로 국민 구강 보건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비싼 재료비도 임플란트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다.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외국산 임플란트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매우 비싸다. 물론 외국산이라고 해서 모두 고가도 명품도 아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국산 임플란트에 대한 불신으로 의사 사이에서도 고가의 외국산 명품 임플란트를 선호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국산 임플란트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외국산보다 훨씬 저렴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증 없이 잇몸을 절개하지 않은 임플란트를 많이 광고하고 있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무절개 임플란트는 뼈 상태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 충분한 경우에만 성공률이 높다. 환자의 뼈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시도했다가 임플란트에 실패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정말 간편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모두 선호한다. 특히 임플란트를 하루에 10개까지도 할 수 있다. 또 선전하는 병원도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분명 뼈 이식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다. 그러니 명심하자. 뼈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는 뼈 이식을 먼저 받는 정통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언론 매체나 인터넷상의 가대 광고나 유인물, 병원의 경우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자의 뼈 형태나 골질, 치아를 발치하게 된 이유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담당 의사이다. 만약에 담당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도중에 사라진다면 당신은 길을 잃고 버려진 미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알아본 후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자, 제 임플란트 이런 데도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겠고, 또 이렇게 돈만 받아 챙기고 또 하다가 또 힘들겠다 싶으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또 의사도 정말 원을 연 의사가 아닌 어떤 그런 의사라면 또 잘 살펴봐야 될 일이 있겠다라는 거네요. 치아 교정은 반드시 교정 전문의에게 가라. 현대 사회는 신묘 시대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러다 보니 심미적인 관점에서 치아 교정을 하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치아 교정은 보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교정 치료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전문적으로 숙련된 의사의 시술 능력이 필수적이다. 작은 어금니를 빼고 치아에 배열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시술 전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이 이루어질 경우에 잇몸에 공간이 남는다. 든지 외모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실력을 갖춘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아 교정을 위해서 병원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교정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정 전문의는 대학병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치료 경험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에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적다. 교정은 재치료가 어려운 만큼 처음 치료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료 계획이 잘못된 방향으로 잡히면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리게 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결과를 정확히 예상하고 그 결과에 맞는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교정 전문의를 선택하라.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 성장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정 전문의가 아닌 일반 치과 의사도 배워서 교정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정 치료를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일반 치과 의사에게 간다면 이는 실습 대상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과 같다. 환자 입장에서는 교정에 필요한 기술을 충분히 갖춘 의사인지 아닌지 가늠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교정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비젤라인 등 투명 장치를 이용한 교정 치료는 철사로 된 교정 장치를 치아에 붙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다. 이 방법은 투명한 장치를 단계에 맞게 바꾸어 끼우다 보면 어느새 교정 치료가 끝나서 심리적으로 매우 양호한 치료이다. 하지만 치아를 빼고 교정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할 때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치아가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아 한계가 있다. 또한 교정 장치를 환자 마음대로 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은 치아 교정에만 권장할 만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돌출입과 양악수술의 진실은 너 세상에 불만 있냐? 억울한 돌출입.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뚝뚝하다거나 불만이 있어 라는 말을 자주 듣는 회사원 최모 씨는 윗입술이 튀어나온 돌출입이다. 학창 시절부터 교정 치료를 생각했지만 치료 기간이 긴데다가 치료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커서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다 사회에 진출해 외모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면서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돌출입 양악 수술을 해야 할지 수술 없이 교정 치료만 받아도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입이 튀어나온 증상인 일명 돌출입은 윗니와 아랫니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은 부정교합 중 하나이다. 한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치아의 교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니로 음식을 베어 물지 못하거나 꼭꼭 씹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턱관절 장애, 만성 소화 장애 등이 생길 수가 있다. 또 돌출입은 입이 자연스레 다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입이 튀어나오면 원숭이 입매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이거나 화가 난 듯 퉁명스러워 보여서 콤플렉스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돌출입은 미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모든 돌출입이 양악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돌출의 원인과 정도, 턱뼈 모양 등에 따라서 교정 치료와 수술적 치료도 달라진다. 돌출의 원인 치아에 있다면 치아 교정부터. 돌출이거나 앞니 돌출은 교정치료 분야에서는 덧니와 함께 가장 흔한 질병이다. 돌출된 앞니는 입술 돌출을 동반한다. 특히 입술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고 입술과 턱 주변의 근육이 뭉쳐 부자연스럽고 환한 것처럼 보인다. 또 두꺼운 입술 때문에 퉁명스러워 보여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웃을 때 뻗어진 앞니와 함께 잇몸의 노출이 많아서 표정도 어색하다. 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처럼 돌출된 앞니는 스포츠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부딪혀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돌출입과 앞니 돌출의 원인은 유전적인 것과 스포츠 활동이나 일상생활 사고로 생기는 후천적인 것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은 유전에 따른 것이다. 어릴 때부터 앞니 돌출과 입술 돌출이 나타나다가 성인이 되면서 더욱 뚜렷해진다. 이 경우 예방은 어렵다. 부모가 아이의 앞니 돌출을 막으려고 손으로 앞니를 눌러주거나 본인이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방법은 앞니를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 좋지 않다. 돌출은 위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
위 턱뼈와 아래 턱뼈의 위치는 정상이지만 앞니가 뻗어지면서 나타나는 치아 돌출이 있고 앞니는 거의 뻗어지지 않고 오히려 옥리처럼 배열되었지만 잇몸뼈와 턱뼈 자체가 튀어나온 잇몸뼈 돌출도 있다. 대부분은 앞니는 뻗어져 있으면서 약간의 잇몸뼈 돌출도 동반하는데 이때는 교정치료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다만 치료기간이 2 내지 3년으로 길다. 주로 송곳니 뒤의 작은 어금니를 뽑은 뒤에 생긴 7에서 8mm의 공간 쪽으로 돌출된 앞니를 이동시키는 교정치료를 한다. 이렇게 앞니를 후방으로 이동하면 입술 돌출도 개선된다. 이렇게 잇몸뼈가 돌출되었다면 뼈 자체를 이동해야 돌출입에 가장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잇몸뼈 돌출이다. 돌출입 개선을 위해서 치아 교정을 받았지만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치아만 뻗어진 경우는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잇몸뼈가 돌출된 경우는 잇몸뼈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돌출된 것처럼 보이기 쉽다. 또 잇몸뼈와 함께 치아 돌출이 동반된 경우도 많다. 잇몸뼈가 돌출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옆에서 봤을 때 인중부터 인매 전체가 새의 부리처럼 돌출된 모양이다. 또 웃을 때 입술이 위로 밀려 올라가 잇몸이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 이처럼 치아와 상관없이 잇몸뼈가 돌출된 골격성 돌출이라면 치아 교정만으로도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이때는 발치를 통한 교정치료와 돌출입 양악수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수술 전에는 돌출입 수술이 좀 더 쉽도록 교정치료를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치아가 완전히 맞물리도록 교정치료를 한다. 치료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이다. 이 과정에서는 교정치료를 담당하는 병원과 수술을 담당하는 병원 사이의 협진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전신마취 상태에서 시행하는 돌출입 양악수술은 수술 후 출혈과 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상실, 수술 시 인접치아 손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치료 전에 먼저 돌출입과 앞니 돌출이 어떠한 상태인지 교정치료만으로 치료가 되는지 교정치료와 함께 돌출입 수술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양악수술은 예뻐지는 수술이 아니다. 양악수술로 몰라보기 예뻐진 연예인 때문에 일반인 사이에 양악수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 병원에서도 연예인들을 내세워 홍보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양악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양악수술은 안면 비대칭이나 주걱턱, 돌출입 등 외형적 결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부정교합 등 건강성의 문제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경우가 주요 시술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양악수술은 극적인 효과를 주는 단순 미용수술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은 큰 문제이다. 양악수술은 턱뼈를 포함해서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얼굴 부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밀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얼굴에 감각마비가 생기거나 출혈로 혈관이 막혀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양악수술은 턱뼈와 치아의 불규칙성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때문에 이는 턱의 모양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치아 교정 등 성형외과적인 측면 및 구강악 안면 외과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고난도 수술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뒤 양악수술을 결심했다면 성형외과 전문의와 치과 전문의의 협진 아래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마취과 전문의가 항시 상주의 수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돌출입 예방과 치료의 원칙은 손가락을 빠는 버릇은 초등학교 전에 고치자. 입을 벌리고 호흡하는 습관이 있으면 검사하자. 치아 돌출인지 잇몸 돌출인지를 보자. 자신의 얼굴 형태에 맞는 돌출 개선을 목표로 치료로 잡자. 돌출의 개선과 함께 치아 전체의 균형 있는 비율도 동시에
얻도록 하자. 이렇게